여러분 혹시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과일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과일은 쳐다도 안 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바나나 하나 먹었는데 혈당이 200이 넘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뒤로는 과일을 아예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니까 그분은 바나나를 한 개가 아니라 3개나 드셨고 그것도 식사 직후에 드셨더라고요. 그렇게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과일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단맛이 강한 과일은 무조건 혈당을 빠르게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고 과일 자체를 멀리 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과일에도 종류가 있고 먹는 양과 시간, 그리고 과일에 들어있는 당의 종류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당뇨가 있으셔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과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일이 괜찮고 어떤 과일은 조심해야 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까지 오늘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과일 한 가지가 등장할 텐데요. 그 과일이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이라는 사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 퀴즈를 드려볼게요. 감자와 고구마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달다고 느껴지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당연히 고구마지요. 훨씬 달달하잖아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감자와 고구마 중에서 혈당을 더 빨리 올리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구마가 더 단데 당연히 고구마가 혈당도 더 빨리 올리겠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구마는 분명히 더 달지만 혈당을 훨씬 천천히 올립니다. 이게 바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핵심입니다. 단맛과 혈당 상승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73살의 남성분인 이영호 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감자를 참 좋아하셨지만 당뇨 때문에 참아오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고구마는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정작 알고 보니 고구마가 너무 달아서 그것도 안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분께 고구마가 감자보다 혈당을 훨씬 천천히 올린다고 설명을 드리자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2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 사례처럼 많은 분들이 단맛이 강하다는 이유로 혈당이 많이 오른다고 판단하시지만 그것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잠시 내려놓고 정확한 기준과 수치를 바탕으로 과일과 음식들을 다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단맛만으로는 혈당을 예측할 수 없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앞서 고구마가 감자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당화지수와 당부화지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먼저 당화지수, 즉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불리는 이 수치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준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의 혈당 반응을 100으로 놓고 다른 음식들이 그것과 비교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의 당화지수는 85에서 95 사이입니다. 반면 고구마는 55에서 65 정도로 감자보다 훨씬 낮은 편입니다. 즉, 고구마는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리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당부화 지수, 글라이세믹 로드입니다. 이 수치는 실제로 먹는 음식의 양과 그 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총량을 반영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그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고 그만큼의 탄수화물이 체내에 들어갔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고구마는 100g당 열량이 128kcal지만 감자는 60kcal 정도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당화지수만 보거나 당부화지수만 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두 수치를 함께 고려해야 어떤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당화지수가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당부화지수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단맛과 수치만이 아니라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여러분의 식단과 생활을 훨씬 더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음식의 당화지수와 당부화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수치를 떠나서 무조건 혈당은 낮을수록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잘못된 믿음입니다. 혈당은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아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한 분은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불안해하시면서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셨어요. 결국 영양이 부족해지고 어느 날은 저혈당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까지 가셨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의식을 잃거나 더 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당뇨를 혈당이 높은 병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혈당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일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혈당을 관리할 때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고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적절히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줄이자는 생각에서 벗어나 혈당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생기는 무서운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은 단순히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균형이 깨진 상태로 유지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당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몸속의 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의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원인입니다. 당뇨의 대표적인 세 가지 합병증 알고 계시죠? 바로 콩팥 기능이 망가지는 당뇨병성 신증,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당뇨병성 망막증, 그리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혈관입니다. 고혈당이 혈관을 공격하고 그 혈관이 손상되면서 각 기관의 기능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혈관 손상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고혈당 상태에서 증가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활성산소는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는 주범인데요. 비타민 C가 이것을 억제해줌으로써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 정미숙님이라는 68살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8.5로 꽤 높았던 분인데요. 식사와 운동에 더해 하루 3번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개선되면서 수치가 안정된 것이죠. 당뇨를 앓고 계신다면 비타민C를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챙겨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간단한 습관이지만 혈관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속 당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과일이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과일 속 당분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달기 때문에 당뇨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과일에 들어있는 당의 종류입니다. 과일 속 당은 크게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도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당으로 당화지수가 100입니다. 반면 과당은 훨씬 더 달게 느껴지지만 당화지수는 고작 19입니다. 놀랍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포도당은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지만 과당은 간을 거쳐 천천히 대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단맛이 강하다고 무조건 혈당을 빨리 올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과일 몇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여름철 인기 과일인 수박. 정말 시원하고 달달하죠. 하지만 수박은 포도당 함량이 높고 당화지수도 72에서 80 사이로 꽤 높은 편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면 요즘 인기 많은 샤인 머스켓 같은 포도는 어떨까요? 포도는 정말 달지만 과당이 많아 당화지수가 43에서 53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단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도가 높지만 과당 함량이 높아서 당화지수는 50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사과도 당뇨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적절히 섞여 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하루에 소형 사과 1개 정도는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일을 선택할 때는 단맛보다 어떤 당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당화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피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적절히 드시면 좋은 과일, 바나나에 대한 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과나 단감처럼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과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당뇨 환자에게 가장 안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달고 탄수화물 많고 먹으면 바로 혈당 오르겠지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바나나는 생각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입니다. 바나나의 당화지수는 51에서 60 정도로 과일 중에서는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일반적인 당 외에도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전분은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서서히 분해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덜 익은 바나나일수록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께는 노란색 바탕에 초록빛이 약간 도는 바나나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고혈압 위험도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도 바나나는 당뇨 환자가 적절히 섭취할 수 있는 과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나나를 마음껏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나나 한 개는 약 100kcal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루에 1개 정도만, 그리고 식간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제 바나나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지요? 다음으로는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을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7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금까지 바나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을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7가지 중요한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잘 지켜도 과일을 즐기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단맛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단맛이 강하다고 해서 혈당이 무조건 빠르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일수록 당화지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수박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박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도당 함량이 높아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 포도, 단감, 사과처럼 과당이 많은 과일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 식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과일 주스는 피하셔야 합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줄어들고 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생과일 그대로 드세요. 다섯째, 식후보다는 식간에 드세요.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식사로 인해 이미 올라간 혈당 위에 과일 당까지 더해져서 혈당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당화지수가 낮은 과일이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총 칼로리가 늘어나고 결국 살이 찌고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총량을 항상 의식하세요. 하루 전체 섭취량과 칼로리를 감안해 적당히 나눠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일뿐 아니라 전체 생활 습관 속에서 실천하면 좋은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움직이느냐입니다. 당뇨는 결국 우리가 먹은 에너지가 몸에서 잘 쓰이지 않고 남아있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먹은 만큼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최동훈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5살의 남성분이신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9점이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이셨지만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분께 딱 한 가지만 권해드렸습니다. 식사는 지금처럼 하시되 저녁 식사 후에 꼭 30분씩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피곤하다고 망설이셨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쉬시면 나중에는 합병증 때문에 평생 쉬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석 달 후 당화혈색소 수치가 7.8로 떨어졌고 6달 후에는 7.2까지 내려갔습니다. 약은 그대로였고 운동만 추가했을 뿐인데 이처럼 좋은 변화를 얻은 겁니다. 이처럼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도 됩니다.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 10분, 점심 후 산책 20분, 저녁 후 걷기 30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물속 운동도 좋습니다.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끝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기적인 검사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식사는 거르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수면은 하루 7시간 이상, 스트레스는 잘 풀어주시고, 담배는 끊고, 물은 충분히 마셔주세요. 딱 일주일만이라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해보세요. 혈당 수치가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